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38페이지예요. 138페이지. 자, 저번에 했던 거 그냥 이어서 갑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되었는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히 유지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서는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그 다음에 체내 무기염류의 농도, 다른 말로 산소압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부르고, 우리 체내에서 이런 항상성 조절할 때 내 의지대로 조절하진 않아요. 내가 뭐 혈당을 높이고 싶다, 낮추고 싶다 그래서 높이고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오토매틱으로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이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가 뭐라 그랬지? 감내 중에서도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전체적인 항상성 컨트롤을 해요. 근데 이 항상성 컨트롤할 때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들한테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 명령 전달 체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감내 시상하부가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명령 전달 체계를 두 가지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자율신경계를 갖고 있고, 아마 다 배웠던 거야 이거.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즉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걸 이제 내분비계라고 불러요. 내분비계의 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일단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 가장 결정의 차이점은, 이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는 뉴런의 작용을 통해서, 내분비계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흥분 전달 물질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체가 좀 달라요. 뉴런과 호르몬이고, 이것에 기인해서 그 작동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뉴런의 자극의 전도 과정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신호 전달 속도가 비록 빠르지만 지속 시간이 대단히 짧아요. 그 다음에 작용 범위가 좀 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호르몬은 신호 전달 속도가 좀 느려요. 우리 몸의 순환계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작용 범위가 넓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상성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치? 그래서 그 적절한 수준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뉴런의 작용을 통한 자율신경계는 그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그 방식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절해요.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냐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야기한다면 자동차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의 유효 적절한 작용을 통해서 일정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겠지. 자, 이 내분비에는 이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을 얼마나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를 가지고서 항상성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 양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그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이거든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드백 방식을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대체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호르몬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고 정리해보자. 자, 호르몬의 특징, 호르몬의 특성, 호르몬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자, 이 호르몬의 특성을 다른 말로 문제를 낼 때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내분비계라고 언급할 수 있어요. 같은 뜻이야. 자, 내분비계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야? 또는 호르몬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해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고요. 그럼 얘가 실제로 항상성을 조절하냐? 그건 아니야.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호 전달 물질, 명령 전달 물질이겠지.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얘는 우리 몸에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혈액을 따르는 곳으로 이동하잖아. 오로지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데, 그럼 굳이 내분비샘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내분비샘과 반대되는 외분비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내분비샘은 자동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내분비샘의 반대 개념이 외분비샘인데, 그럼 도대체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분비관이 존재해요. 어떤 세포에서 만든 다음에 파이프를 통해서 그걸 밖으로 내보내요. 근데 그 내보낸 장소가 혈액으로 분되지 않고 기관으로 분돼요. 기관으로 분되는 것을 바로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분비샘의 대표 예가 뭐가 있는데요? 침이라든가 땀이라든가
또는 소화액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몸에 혈액으로 공급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공급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 분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바로 내분샘이라고 해요. 그럼 내분샘이라고 하는 것은 뇌 분샘과 정확히 반대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게 되면 이건 자동이라고 했지. 자, 내분샘의 정의를 한번 보자. 내분샘이라고 하는 것은 분비관이 없어요. 파이프가 없어요. 분비관이 없고 세포에서 직접 밖으로 그냥 내보내게 되면 기관으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액으로 분비돼요.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는 이걸 혈액으로 분비한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순환계를 따라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돼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분샘에서 분비되어서 혈액으로 분비되고 우리 몸의 순환계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자, 호르몬의 또 다른 특징은 호르몬은 제일 첫 번째 언급했듯이 얘가 하는 역할이 신호 전달 물질이야.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호르몬인데 얘가 메시지 전해줄 때 다른 곳에서도 작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딱 타겟이 되는 그 기관에서만 작용해요. 그걸 다른 말로 기관 특이성이 있다라고 해요. 기관 특이성이 있다 표현하고, 자, 그럼 기관 특이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호르몬의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거기 가서만 작용하고 그 작용하는 그 기관은 뭐라고 하냐면 표적기관이라고. 자, 이걸 말을 만들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순환계를 따라 몸을 이동하는 중에 표적기관에만 작용하는 기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주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인 인슐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인슐린은 분비가 되면 얘는 이제에서 분비돼요. 이제에서 분비되고 이제에서 분비된 후에 우리 몸의 순환계, 즉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이곳저곳을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간에 가서만 작용해요. 그러면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어디야? 간이야. 인슐린은 오로지 간에 가서만 작용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물론 기관 특이성을.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으로서는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 전달 물질이야. 어떤 효소처럼 직접 일을 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양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 몸에는 아주 소량이 분비돼요. 소량이 분비되지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 목적지에 가서 크게 소리치게 되면 많은 효소들이 일을 해요. 그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네 번째 특징으로서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양은 매우 적은 양입니다. 적은 양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적은 양 분비돼서 효과가 매우 크지만 그 적은 양조차도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핍증이 벌리게 되겠지. 또 반대로 너무 많이 분비돼도 문제가 돼요. 그걸 과다증이라고 해요. 너무 적게 분비돼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분비돼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그 적정 양만큼 조절해야 돼. 필요한 양만큼 밖으로 분비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적정 양만큼 분비하는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끔 딱 필요한 양만큼만 적절히 분비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좀 어려워요. 중등 과정에서는. 자,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좀 어려운 말로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호르몬이라면 소나 돼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나 이게 호르몬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종특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 좀 어려운 말로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몰라줘.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종특성이 없다.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호르몬을 내 몸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르몬은 똑같은 호르몬이에요. 사람마다 그 생물의 종에 따라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그 호르몬은 종특성이 없고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용이 가능합니다.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같이 나눠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언급한 것이 호르몬, 그러니까 내분비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어요. 이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호르몬의 성분에 따라서 단백질 호르몬과 질교 호르몬을 구별하는데 거기까지는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건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거 정도는 준영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나오니까. 자, 그럼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한번 보자. 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사람은 좀 그리스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사람을 그려보자. 사람을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한번 볼 텐데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총 전체로 컨트롤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간내 시상하부야. 그래서 여기에 간내 시상하부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간내입니다. 간내고 간내 시상하부야. 얘가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모든 호르몬들을 다 컨트롤하는 놈이야. 다 조절하는 놈인데 얘가 직접 우리 몸의 각 조직과 기관들한테 각각 다 명령 주냐?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바로 밑에 이 간내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들한테 명령을 하달해주는 중간 보스, 그러니까 행동 대장이 하는 건데 그 행동 대장이 바로 뇌하수체. 뇌하수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하수체는 크게 앞에 대가리 전엽이 있고요, 뒤에 대가리 후엽이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걸 써주게 되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중엽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중엽은 인간의 몸에서는 중엽은 태아돼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이 뇌하수체는 아까 내가 좀 전에 설명할 때 이 간내 시상하부가 최고의 보스라면 이 뇌하수체는 중간 보스, 행동 대장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대부분의 호르몬을 보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 많은 호르몬들이 무슨 자극 호르몬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간내 시상하부가 야 쟤한테 뭐 좀 일 좀 시켜 그러면 이 뇌하수체가 그 신호를 받아서 땡땡땡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기관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내 시상하부가 야 쟤 갑상선한테 좀 일 좀 시켜 그러면 뇌하수체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갑상선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땡 자극 호르몬 땡땡 자극 호르몬 이렇게 이름 나오게 된다면 얘는 귀를 두다 딴 거 살필 필요 없이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제 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으로 두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이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종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주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두 가지 너무 벅차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ADH.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 다소프레신이라고 해요. 다소프레신 처음 들어봐요. 이거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 더 있다면서요. 내가 뇌용량이 꽤 되거든요. 하나 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기억하려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옥시토신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자궁 수축 호르몬. 자궁 수축 호르몬. 그러니까 자궁을 수축시켜서 분만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하나는 ADH, 다소프레신 또는 항이뇨 호르몬, 또 하나는 옥시토신, 자궁 수축 호르몬 이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뇌하수체 전역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전역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따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먼저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아주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이 목 쪽에 있는 갑상샘이라고 있어요.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갑상샘 이쪽에 또 호르몬 분비샘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워. 그냥 이름만 기억하자. 얘는 부갑상샘. 부갑상샘인데 부갑상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갑상샘 정도만 언급할 겁니다. 중학교 과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도 언급이 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언급되는 호르몬 분비샘이 있는데 바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뇌분샘이면서 동시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샘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장. 바로 항상성 중에서도 혈당량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 요거 정도만 기억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콩팥이 있고요. 콩팥 위쪽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샘이 있는데 이 부신도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해요. 부신 겉질이 있고요. 부신 속질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게 잘 나오지 않아요. 특히 부신 겉질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부신 속질 정도만 언급해요. 부신 속질 정도만 중학교에서 언급하게 되는데 그럼 겉질 일단 넘어갈 겁니다. 근데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 있는데 이 부신 속질 이름을 기억하기 전에 이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안 나와요.
부시 속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름을 기억하기 앞서서 이 부시 속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 몸에서 신경세포들이 변해서 부시 속질을 만들었어요. 신경세포들이 변해서 부시 속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시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보면 신경세포들이 분비하는 신경전달 물질과 매우 비슷한 물질을 분비해요. 이름이 에피네프린. 처음 듣나?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러요. 요게 분입니다. 요만 보시면 이거 이외에도 더 있지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소난소에서 성호르몬이 분비되겠지. 자, 여기 호르몬 분비되면서 쭉 언급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먼저 필요한 것은 여기 뇌하수체 전역, 후역, 갑상샘, 이자, 부신, 속질 정도만 들어가시면 돼요. 딴 거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중학교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럼 각각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뭉개지 마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뇌하수체 전역 한번 보자. 자, 뇌하수체 전역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기억할 필요 없어. 기억하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뇌하수체 전역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은 GH라고 있어요. 약자로 GH인데 이 G가 그로스야. 그로스 호르몬 우리말로 뭐라는 거야? 생장 호르몬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등치를 크게 만들어주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바로 생장 호르몬. 생장을 유발시키는 호르몬이고요. 이게 이게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촉진되고 그 결과 몸집이 커지게 돼요. 세포 분열 촉진되고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는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게 분비되는 문제가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과도하게 촉진되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과도하게 촉진돼요. 등치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인증이라고 해요. 또는 다른 말로 말단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커지는 건 맞아요. 세포 분열 촉진되는 건 맞는데 거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 전에 만약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 몸 전체가 커져요. 시간. 근데 말단배증은 성장판이 닫힌 후에 성이 된 후에 만약에 생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키 같은 도시가 몸의 말단부만 커져요. 손, 발, 얼굴 이런 부분만 커지게 되는 것을 말단배증이라고 해요. 반면에 생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키가 작아지겠죠? 뇌소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뇌하수체 전역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샘을 영어로 타일로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약자로 타일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래서 TSH라고 해요. 얘는 말 그대로 얘가 분비되면 뇌하수체 전역에서 분비가 되면 이 뇌하수체 전역에서 갑상샘을 찔러줍니다. 얘는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해주고요.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면 갑상샘에서 그 자극을 받은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촉진돼요. 그럼 티록신 뒤에 다시 언급될 거야. 자,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성 호르몬이 분비된다. 성 호르몬, 성과 관련된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항체 형성 호르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분비돼요. 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FSH, 여포, 자극 호르몬, NH, 항체 형성 호르몬 이것이 그냥 분비된다라는 것만 가실게요. 지금 내가 설명한 중에서 뇌하수체 전역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중에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거 정도만 기억하면 큰 지장이 요거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역합니다. 자, 뇌하수체 후역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딱 두 가지가 됐지. 자, 첫 번째 ADH 우리말로 한다면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그러니까 이뇨가 뭐냐 오줌 누는 거야. 그러니까 오줌 누는 걸 막는 호르몬이니까 얘는 저번에 우리가 배설 배웠었지. 그 배설 과정에서 신장에 홈파돼서 우리 몸으로 다시 물을 재흡수하는 걸 촉진시켜요.
제약들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그 세뇨관하고 모세관 사이에서 물이 제흡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물을 제흡수하는 것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ADH. 자,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럼 ADH가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만 기억하세요. 자,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됐어. 그럼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그러면 콩팥에서 심장이죠. 콩팥에서 우리 몸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과정이 촉진될 것이고, 자, 이게 물이 재흡수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죠.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될까? 오줌의 양이 줄어들겠지. 반면에 오줌의 양은 줄어들지만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지. 그러면 오줌으로 빠져나가야 될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몸, 그러니까 혈장이 되겠죠? 혈장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 다음에 혈장의 양, 그러니까 혈액의 양이죠? 혈액의 양은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혈액 양이 많아지려면 덩가서 혈압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피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관의 잘변화 안 되는 게 커질 거야. 피가 많아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ADH가 많이 분비되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오줌의 양, 오줌의 농도, 혈장의 농도, 혈장의 양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 ADH가 많이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 되겠지. 자, ADH의 목적이 우리 몸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분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ADH가 많이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몸의 혈장의 농도, 혈장 농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얘는 궁극적으로 혈장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ADH가 많이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몸의 혈장 농도가 과도로 높을 때, 우리가 짠 음식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때 혈장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 과도로 높아진 혈장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ADH가 많이 분비되고, 그 결과 혈장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지. 이건 중요해. 이거는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요하잖아. 옥시토신. 그렇구나라고만 보시면. 그 다음 이자. 자, 이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소화 효소도 분비하면서 호르몬도 분비해요. 그러니까 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은 얘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도 분비하고 소화 효소도 분비한다고 아까 내분비생과 외분비생을 언급했는데,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얘는 아주 특이하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면서 동시에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이에요. 외분비샘. 쭉 책에는 안 나오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약간 심화 과정으로 설명하면 이자가 이렇게 있다 가정하자. 이자가 이렇게 있으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이 이자 전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이 중간에 따로 떠있게 분리가 돼 있어요. 마치 망망대해 섬이 하나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딱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랑게르 한스 샘이라고 해요.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해요. 샘 또는 섬이라고 해요. 마치 그런 떠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호르몬을 분비해요. 호르몬. 이거 중요하잖아. 그냥 일반 쓰면 돼요. 랑게르 한스 섬이 있고 이 랑게르 한스 섬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구나. 이 랑게르 섬에는 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원래 세 종류인데 우리 두 종류만 하는데, 하나는 알파 세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베타 세포가 있어요.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고, 이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 호르몬의 종류가 두 종류예요. 일단 이거 좀 암기하고 넘어가야 돼. 알파 세포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고요. 베타 세포에서 분비하는 것은 인슐린이에요.
글루카곤 인슐린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니까 여러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글루카곤, 인슐린, 글루카곤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는 분명한 호르몬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먼저 글루카곤. 글루카곤인데 이 글루카곤은 여기서 봤듯이 얘는 알파 세포에서 분해되고요. 얘가 한 역할은 글리코젠과 포당을 변화시키는데 글리코젠과 포당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잠깐 다시 복습을 좀 해야 될 텐데 포도당이 있고요. 이 포당을 여러 개 모으게 되면 이게 글리코젠이 돼요. 예전에 배운 걸 설명한다면 포당은 당이 하나짜리 단당입니다. 반면에 글리코젠은 포당 여러 개 묶어놓은 다당류 형태로 있습니다. 얘가 단당류이고 다당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당류는 물에 들어가요. 수용성입니다. 반면에 글리코젠은 저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안 돼요. 얘는 부용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혈액 속에 일정량의 포당이 녹아있고 그 적정량을 넘었으면 불필요하잖아. 그걸 다시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포당이 부족해 그러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 다시 포당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 글리코젠은 우리 몸에서 저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또 분해해서 또 사용하고 또 남는 거 있으면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상호 변환이 가능해요. 변환 가능하고 요거 한번 보자. 포당은 수용성이에요. 우리 녹아. 보면 이 포당이 우리 몸속에 존재하면 혈액 속에 녹는다는 얘기야. 포당이 혈액 속에 얼마나 녹아있어? 라고 하는 그 수치를 우리 뭐라고 그러지? 혈당량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혈당량. 이게 바로 혈당량.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다는 얘기는 이게 너무 양이 많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반응시켜야 되는 거지. 혈당량이 너무 낮아. 에너지는 부족해.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보자. 그럼 이러한 작업, 포당과 글리코젠의 상호 변환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글쓸적의 체해요. 이거 간에서 일어나요. 간에서. 그럼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야 간, 너 빨리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빨리 변환해. 라고 하는 그 신호를 누가 주냐면 바로 여기서 언급했던 이런 호르몬들이 작용합니다. 오케이? 얘는 알파 세포에서 작용하고 분비되고요. 얘가 한 역할은 아까 저희가 썼듯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전환합니다. 그럼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전환하게 되면 포당이 많아질 거고 포당이 왜 녹을 거 아니야? 혈당량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체내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그럼 글루카곤은 언제 분비될까? 얘는 어떤 환경에서 분비될까? 우리 체내 혈당량이 어떨 때? 높을 때 낮을 때 분비된다. 그러니까 혈당량이 낮다라고 하는 뭐 예를 든다면 뭐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금식을 했거나 이렇게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는 그 혈당량을 다시 정상치로 올리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분비해서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작업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제서 일어납니까? 아니요. 이 작업은 간에서 일어납니다.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신호를 전달해준다는 얘기죠. 간세포. 그럼 이 간세포 내에서는 이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전환 작업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높이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오, 쉽네. 자, 두 번째. 자, 인슐린이 있어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반대. 얘는 혈액 속에 녹아있던 포도당을 모아서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줘요. 어디에서? 이하고 똑같이 간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인슐린이 분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량이
가장 지금 좀 다운돼. 오. 근데 잘 보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똑같이 간에 가서 잘 가는데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어때? 정확히 반대지. 이렇게 서로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처럼 하는 역할이 정확히 반대야. 이럴 때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경쟁적으로 보는 거죠. 얘는 혈당량을 높이는 거, 얘는 혈당을 낮추는 거, 경쟁을 보죠. 반대되는 이것을 기량작용. 자, 메모리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랑겐섬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이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야 어떤 호르몬 분비해 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신호를 누가 주냐면 바로 간내 시상하부가 우리 몸에 이지한테 야 이주 분비해 글루카곤 분비해 라고 명령을 준단 말이야. 명령을 줄 때 얘는 좀 특이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간내 시상하부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자율신경에 도움을 받아요. 자율신경으로 얘는 조절해요. 그래서 여기 알파세포를 작할 때는 교감신경이 촉진되어서 알파세포를 작하고요. 여기는 베타세포를 작할 때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베타세포를 작용해요. 그럼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누가 명령을 주는 거야? 아까 이름이 거론됐던 간내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상황에 따라서 교감신경을 조절할 수 있고 부교감신경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요. 오토매틱. 이거 처음 배우는 거야? 이런 다 배워보죠. 어렵지 않아. 뭐 이거 한 번만 들으면 다 머릿속에 암기 되잖아, 그렇지? 맞죠? 나 지금 책도 안 보가잖아. 이거 한 번 들으면 다 암기하잖아, 그렇지? 맞잖아. 암기했다, 분명히. 이건 진짜 암기하지. 뭐 어렵다고. 자, 그 다음에 부신 한번 보자. 자, 부신 속질 한번 보자. 부신 속질. 자, 부신 속질은 아까 제가 언급했었죠. 얘는 신경세포가 분화되어서 얘를 만든 거야. 신경세포가 발전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분비하는 뭐 그런 비슷한 물질 분비하는데 여기 도시 속에서 분비하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다.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인데 이 에피네프린의 역할은 간에 가서 작용해요. 간에서 글리코젠 산화를 촉진시켜요. 글리코젠 산화가 뭐예요? 산화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혈당량이 어떻게 될까요? 혈당량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게 되겠지. 그렇죠? 혈당량이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했는데 글루카곤도 혈당량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도 혈당을 높이는 거야.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글루카곤은 운동을 했거나 금식을 했거나 혈당이 뚝 떨어져. 그래서 혈당량을 드라마틱하게 올려야 돼. 그럴 때는 얘가 분배해요. 글루카곤. 얘가 주로 분배하는 것은 뭐 운동했고 금식했고 그래서 혈당을 드라마틱하게 올려야 돼. 얘 그걸 못해요. 얘는 미세하게 올려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언제 주로 분배되냐면 추울 때. 춥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포가 촉진돼야 돼요. 세포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포당을 많이 쓰겠지. 혈당이 어떻게 돼요? 미세하게 떨어져요. 그걸 다시 보충해주기 위해서 얘가 분배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미세하게 혈당을 올리는 거고 얘는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거예요. 혈당이 뚝뚝 떨어지는 금식이나 운동 후에는 얘가 분배돼요. 날씨가 추워? 얘가 분배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분배돼요. 오케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피드백. 상산고등학교 기초문제 좀 봤거든? 과학도 나오더라고? 몇 년 전부터 과학이 등장했어? 아, 참. 근데 과학이 너무 쉽은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쉽다는 게 무슨 얘기야? 틀리면 치명적이 되는 얘기지. 기분이 맞고 가야 되는 거야. 다 맞고 답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뭐 그 다음에 계산이 쓰는 거지. 과학이 틀렸어요. 그러면 뭐 계산이 안 써요. 너무 쉬워. 작년도 문제 보니까 뉴런 나왔던데, 뉴런? 뉴런 치명적으로 상상받고 기준적으로. 그 다음에 역치 나왔거든. 역치 문제가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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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 안 나? 내가 설명 안 했나?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해요. 그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기억나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내신 준비라면 듣고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는데 상상고등학교의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꺼내지 못하면 틀려요. 마치 남 얘기처럼 듣고 있는데 그럼 올해 실물이 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올해는 당연히 나오겠지? 그리고 그쪽 학교는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문제가 다른데? 왜 그래? 남학생 여학생 가는 건 처음 봤어.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분량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바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피드백이 도대체 뭐야?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영향을 받고요. 그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쳐요. 이건 피드백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바로 피드백이라고 해요. 우리가 학원 광고할 때도 피드백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이가 시험을 쳤어. 시험을 쳤어요. 그럼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내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뭐 주가 할래? 나는 또뭐 주가 저쪽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해야지. 그거 틀렸으니까 이거 좀 주로 공부하고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 나한테 영향을 준 거고 나는 다시 아이한테 영향을 준 거지. 그렇지? 그럼 아이는 다시 시험 치겠지? 내가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아이한테 또 영향을 준 거지. 그럼 시험 성적이 나한테 영향을 준 거야.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할지가 아이의 시험 성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또 내 피드백에 의해서 아이의 시험 성적이 또 영향을 받는 거지. 이게 바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쳐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바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생활 속에서 피드백이라는 발음 많이 쓰지만 저 생물학에서 피드백이다라고 한다면 적정한 호르몬의 분비량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바로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 피드백이 되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대표 예로서는 티록신 갑상샘 아니구나. 이걸 아는데 갑상샘을 갑상샘 먼저 좀 설명해볼까. 먼저 갑상샘 먼저 설명할게. 자, 갑상샘이 있고요. 여기에 목쪽에 갑상샘이 있고 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있는데 이 티록신은 일단 주성분이 아이오딘 주성분이고요. 얘가 주로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요.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요. 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광합성이나 세포.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광합성이나 세포고요. 세포비지. 세포를 촉진시키는 거야. 그 결과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티록신이에요. 그래서 티록신이 과도하게 분비되죠.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량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 결과 우리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될까? 체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 제 체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티록신은 추울 때 많이 분비될까? 더울 때 많이 분비될까? 추울 때 많이 분비될까? 그러면 우리가 추울 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물질 대량이 증가되니까 포도당의 소비량이 증가돼요. 포도당의 소비량이 증가되고요. 이러한 포도당의 소비량이 증가가 되니까 피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 미세하게 줄어드는데 그 미세하게 줄어드는 것을 누가 에피네프린이 분배되어서 다시 혈당량을 올려줍니다. 네? 근데 이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배돼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게 분배돼도 문제가 돼요. 만약에 티록신이 정상치보다 너무 많이 분배된다라고 한다면 그 병을 다제도병이라고 해요. 너무 적게 분배되면 그 병을 크레틴병이라고 해요. 자, 다제도병이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만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제도병은 티록신이 과도하게 많이 분배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체중이 어떻게 될까? 몸무게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하겠지. 체온이 올라가요.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신경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주 심하면 안구가 돌출돼요. 이 안구가 돌출됐다고 하는 것이 눈알이 쭉 하고 빠진 것이 아니라 살이 빠지니까 눈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변화예요. 반대로 크레틴병은 너무 적게 분다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무력해지고 체중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근데 이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 안 되니까 간내가 막 난리 쳐요. 야, 티록신 너 빨리 저기 갑상샘 너 빨리 티록신 만들어 하고 계속 막 난리친단 말이야. 이거 못 만들어. 계속 그 갑상샘한테 호르몬 분비를 계속 막 찌르니까 갑상샘이 퉁퉁 떠요. 갑상샘이 부어. 갑상샘 비대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 좀 저하돼요. 크레틴병.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적정량만큼 분비해야 돼요. 너무 많이 분비돼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안 되는데 그럼 그 적정한 양만큼의 호르몬을 어떻게 분비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언급했듯이 피드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그 호르몬의 적정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바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티록신이 이제 예로 등장할 텐데 이 티록신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합니다. 그리고 티록신 분비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티록신이 분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해요. 근데 갑상샘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티록신 분비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내의 지배를 받아요. 간내가 너무 중요한 거야. 첫 번째 단계 간내. 간내가 있고 행동 대장이 있겠지. 뇌하수체, 전염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갑상샘이 맨 아래쪽에 아주 하위 단계의 갑상샘이 잔단 말이야. 이 간내가 뇌하수체 전염한테 제 갑상샘 좀 티록신을 만들라 그래. 신호를 주는데 그 호르몬 이름은 몰라줘. TRH라는 호르몬을 부르네요. 이게
갑상샘 자극으로는 방축으로 합니다. 분비하면 이 뇌하체 전엽을 찔러줘요. 그럼 뇌하체 전엽이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에 의해서 갑상샘을 자극할 수 있는 TSH를 분비해요. TSH가 뭡니까? 갑상샘 자극으로 분비합니다. 그래서 갑상샘을 찔러주고요. 그럼 그 결과 이 갑상샘에서는 최종적으로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이게 많이 분비되면 이것도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티록신의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분비된 티록신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많은 티록신의 너무 많이 분비된 티록신의 양 그 자체가 거꾸로 그 전 단계를 억제해요. 그런 거 되니까 줄어들고 분비량이 줄어들죠. 그럼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이 줄어든 그 양 자체가 다시 그 전 단계를 촉진하는 거예요. 많아지고 다시 많아지고. 그렇지? 내가 아까 처음에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티록신의 분량이 너무 많으면 줄이고 너무 적으면 또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적절한 티록신의 분량을 조절해요. 이것이 바로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다르게 몰랐는데 충격적인데 충격이다. 역시나 다르게 몰랐는데 역시나 다르게 몰랐는데 자, 책 한번 페이지 봅시다. 138페이지 이거 다 설명했고요. 139페이지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한번 봅시다. 바꾸고 올게요. 한 달 있다가 또 시험이죠. 제일 좋아하는 시험이잖아. 또 지방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중간고사네. 얼마나 재밌어. 재밌죠? 이번에 올백 해야지. 항상 같은 3학년 성적표가 들어가지. 2학기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거 망치겠다. 엄청 된다. 상담원은 저기 4시간 보고 있거든? 뽑는 기준이 뭐야? 시험도 뭐 별 변별이 없을 것 같은데? 시험 뭐 시험? 면접? 인성 면접이야?
같아. 내신은 시험도 쉽지 않아. 몰라요? 시험 좀 본 적 없어? 난 봤어. 과학은 진짜 쉽고. 근데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주의가 그걸 진짜 말이 안 나. 자, 체온 한번 보자. 자, 체온. 우리 몸에서 자,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 보자. 그럼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조절해요. 주영이 형, 여기 보세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조절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면 되냐. 에너지 발생량을 가지고 조절해요. 또 한 가지 뭘 갖고 또 조절할 수 있을까? 에너지 발산량. 얼마나 우리 몸 밖으로 에너지를 뽑아내느냐. 이 두 가지 갖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발생량은 우리 몸 자체에서 세포를 얼마나 완전히 진행하냐라고 하는 거고, 발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열을 얼마나 뿜어내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두 가지 갖고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데,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는 그 두 가지야. 하나는 날씨가 추워요. 저온자기겠지. 저온자기, 추울 때. 또 하나는 요즘처럼 더울 때. 그걸 뭐라고 해요? 고온자기라고 그러겠지? 고온자기는 요즘처럼 더울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봐봐. 자, 날씨가 되게 추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발생량을 어떻게 줘요? 높여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에너지 발산량은 어떻게 줘요? 발산량.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쵸? 여기 기본 베이스야. 자, 그러면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세포이 왕성하게 진행돼야 돼. 그럼 세포이 왕성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티록신의 분배는 어떻게 돼?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티록신의 분배량이 많이 분배될 것이고, 그래서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할 거고,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잇모근이 뭐냐면 우리 몸에 손톱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잇모근이 수축해요. 왜? 이 잇모근으로 틈 사이로 열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열을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잇모근이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또 수축하겠지. 이렇게 티록신의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에너지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이라면, 잇모를 수축하고 모세혈관을 수축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발산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에너지 발산량, 손실이 아니겠죠? 에너지 발산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심장박동 빨라질까 느려질까? 심장박동. 상식으로 한번 봐요. 상식으로. 자,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에 공장 여러 개가 있어. 공장인데 막 공장이 막 풀가동하고 있어. 그럼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포장을 빨리빨리 공급해줘야 되고, 그렇죠? 포장을 빨리빨리 공급해줘야 되니까 혈액이 어때? 빨리빨리 돌아야 되겠지. 그 심장박동이 어떻게 돼?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가 되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소량이 증가해요. 소량이 증가되면 혈당량이 어떻게 될까? 낮아진단 말이야. 그 혈당량을 다시 리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죠.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몸의 혈당량을 높여주죠. 아직보다 더 복잡해요.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역시도 기억 못하는데. 하나 걸렸어, 그치? 그래서 오늘 중간에 다닌다, 그치? 이번에 계속 중에서 계속 그가 굴려먹었을 텐데, 그치? 야, 뒤끝 장렬 막. 자, 보온자기 일단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에너지 발생량이 어떻습니까?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발산량. 에너지 발산량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이거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몸에서 티록신의 분비량. 티록신의 분비량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잇모근이 이완될 거고, 모세혈관도 이완될 거죠. 혈관도 이완될 것이고, 심장박동은 어떻게 될까? 심장박동은 느려지겠죠. 에피네프린은 분비 안 되겠죠. 오케이? 즉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덤벼들면서 외우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논리를 따지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혈당량을 한번 줘보자. 혈당량. 자,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바로 혈당량을 부르고, 정상들 같은 경우는 혈당량이 약 0.1%입니다. 그리고 내가 밥을 먹건 운동을 하건 밥을 굶던 간에 내 몸의 혈당량은 항상 0.1%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합니다.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요 혈당량을 조절하는데, 자,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한번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손치해보자. 먼저 글루카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배워. 내가 아직 설명도 안 했어. 중학교 과정 넘어서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몰라 좋아. 그 두 가지 정도만 배우시면 돼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오케이? 굳이 정리했나? 자, 고혈당인데. 고혈당. 혈당이 높은 거야? 그럼 고혈당일 때를 실제로 언급한다면 아마 식후가 되겠죠. 밥을 먹은 후에. 자, 식후가 돼요. 그럼 혈당량이 너무 높겠죠. 그다음에 혈당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이 혈당량을 낮춰야 되겠죠. 그다음에 혈당량을 낮춰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혈당이 높네라고 하면 누가 감지하냐면 감내 시상 한번 감지하죠. 혈당이 너무 이게 지금 이 사람의 혈당이 너무 높아. 좀 낮춰야 되겠는데 인슐린 분비해야 된단 말이야. 인슐린 분비할 때 그냥 인슐린 찍찍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언급한다면 이 감내 시상 하부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갑자기 왜 부교감 신경입니까? 아까 내가 좀 얘기했죠. 이슈가 글루카곤은 지람작용이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 활성화되면 베타되고, 그 다음에 교감 신경이 촉진되면 글루카곤으로 분비하겠죠. 간내 시상부가 부교감 신경을 촉진시키고요. 이 부교감 신경이 이자에 있는 베타세포를 자극해요. 이 베타세포에서 뭐가 분비될까? 인슐린이 분비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중에 간세포에 가서 작용합니다. 그럼 간세포에서 어떤 일을 몇 대 줄까? 우리 몸에 혈액 속에 들어있던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꾸라 라는 실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간세포 내에서 뽀로롱 하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을 다시 낮추겠죠. 많이 낮춘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혈당량을 다시 다운시키겠죠. 그럼 반대로 해볼까? 저혈당입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운동, 아주 심한 운동에서 혈당량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혈당량이 낮아집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 혈당량을 다시 높여야 되겠지? 혈당량을 높이고자 해요. 자, 그리고 똑같아요.
간내에 누구? 시상, 하부. 간내, 시상, 하부가 누굴 자극할까? 교감신경을 자극하죠. 반대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이자의 어떤 세포? 알파세포를 자극해요. 그리고 알파세포에서 인슐린의 반대되는 글, 루, 카, 곤을 분비하고 글루카곤이 누구한테 자극해? 간세포를 가서 자극해요. 간세포에서 반대로 우리 간에 저장되었던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하고 글리코젠을 포도받고 그러니까 포도당 양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체내에 있던 혈당량이 높아지고 있겠지. 그렇죠? 왜요? 슬퍼요? 왜 눈물 흘리십니까? 슬프냐고요? 이게 슬프지 않던데? 슬플 게 없는데? 별로 안 슬픈데? 이게 언뜻 다 외워야 되는 거 같지? 그치? 외워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처음 막상 뭐, 와, 이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외우냐라고 하지?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돼요. 어렵지 않지? 외울 수 있죠? 이거 왜 자신 없어야지? 어렵지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체내 상투화 부분입니다. 체내 상투화. 체내 상투화 또는 뭐 저기 체내의 뭐 무기염의 농도 이런 거 같은 말이야. 상투압이나 우리 몸의 무기염의 농도와 마찬가지야. 우리 몸의 몸속에 녹아있는 소금기 이게 바로 체내 상투압이겠지? 물어보세요. 체내 상투압에 관련한 호르몬 이름이 뭐야? 이름 기억해? 지랄이로 다 지웠구나. 이름 기억하자. 우리 몸속의 상투압 조절에 관련한 호르몬은 이미 여러 가지야. 다소, 프레시, 또 다른 말은 향, 이뇨 호르몬 또는 A, D, H. 이 생물 파트가 외우는 거거든. 근데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면 훨씬 그 다음까지는 쉬워져. 근데 만약에 수업에 집중 안 하지, 그럼 암동은 똑같아요. 잊지만 말고 집중하셔야 된다고. 만약에 그걸 집중하지 않고 그냥 번쩍 듣죠? 그럼 집에 가서 몇 달 후에 또 몇 주 후에 공부할 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수업에 집중하면 외울 때도 훨씬 좀 수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쉽게 외우려면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이 열심히 하잖아. 내신만 갖고 안 되잖아, 지금 상황이. 수학은 좀 선행이 돼 있죠? 어디까지 선행이 돼 있어? 어? 그럼 지금 수학은 우리 학원에서 네가 1등 하는 거지. 말도 안 해? 맞죠? 1등 하는 거 맞죠, 준혁이가? 너 저기 몇 년 전에 그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했었니? 뭐 KJM? KM? KM 붙여줬어요? 나갔어요? KJ, KJM
있는가? 그건 나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럼 경시에 나가서 아직 한 번도 없고 한 번밖에 안 한 번밖에 안 나가서 힘으로 못 받았다. 그래도 뭐 장례사에서 한번 받아볼까? 좋은 데서 했으면 뭐라고? 중재 맞았다고? 좋은 데서 하셨으면 다 받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뭐 따라서 많이 받던데? 받는 애들만 내가 대줘보구나. 준비를 조금만 준비 기한만 충분하면 초기 받고 나왔다. 금상, 대상, 운까지 나왔다. 그렇다 치죠. 자, 요거 ADHD다 이거 아까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지금이 지금 집중 안 해가지고. 자, 요거 ADHD라는 역할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항인용 호르몬은 우리 몸의 콩팥에 가서 작용해요. 콩팥에 가서 작용하는 건데 우리 몸으로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ADH가 많이 분되면 우리 몸의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고요. 그 결과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오줌의 농도가 진해지겠죠. 집중 안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오줌의 양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체내의 삼투, 그러니까 삼투가 뭐냐면 농도야. 체내의 삼투가 농도를 하는데 우리 몸 체내의 삼투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혈액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혈액 양이 많아질 거고 혈액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덩달아서 혈압이 높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DH가 많이 분비되면 그 최종적으로 결과는 우리 몸의 체내 삼투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ADH가 많이 분비되는 조건은 혈액의 우리 체내의 삼투압을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 ADH가 많이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몸속의 체내 삼투압이 높을 때 이걸 낮추기 위해서 ADH가 많이 분비되겠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물 좀 마시고 목마르면 가서 물 마시고 가야 돼. 아까 콜라를 많이 마셔서 그렇지. 오늘 저기 먹게 뭐 먹었어요? 와플 세트? 얼마인데? 나도 와플 세트 먹었는데 와플 세트에 치즈 스테이크가 8,000원인데? 네? 나도 긴 거 먹었어요. 뭐 카트로 먹었는데 카트로 세트는 8,000원인데 너 만원이야? 왜 너한테 비싸게 받는 거야? 뭐 안 말린 건가 쟤를? 왜? 11,700원이지 11,000원? 12,500원?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준혁이를 왜 이렇게 차별해? 똑같은 걸 나한테 8,200원짜리 받고 저한테 12,000원을 받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참. 또 준혁이 걸 더 맛있게 해준 건 아니잖아. 그 어키 먹으려면 그 어플 다운받아요. 그래서 계속 쿠폰 주잖아. 응? 너 비싼 안 받는 거지 지금. 오늘 내가 먹으면 30% 할인해서 쿠폰을 주는데. 원래는 햄버거는 원래 제대로 먹고 뭐가 맛있어? 할인하는 거 안 좋아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에 비해서 혈당량이 과도하게 높은 병을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은 그 발병 시기 또는 그 발병의 원인에 따라서 이 당뇨병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형 당뇨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형 당뇨. 두 가지입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 두 가지인데 1형 당뇨는 좀 다른 이름이 좀 많아요. 예를 다른 말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또는 선천성 당뇨, 선천성 당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소아당뇨라고 불러요. 뭐 이름이 이렇게 많아. 2형 당뇨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비의존성 당뇨 이렇게 불러요. 이름 너무 어려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후천성 당뇨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성인 당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 생기냐면 이 1형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면역 질환이에요. 어린 아이인데 그 어린 아이의 면역 세포가 베타 세포를 파괴시켜요. 우리 몸에 베타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베타 세포가 파괴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될까? 인슐린이 제대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져요. 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이거 어떻게 치료할까? 인슐린 주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2형 당뇨입니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야. 얘는 인슐린에 지배받지 않아. 얘는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이에요. 인슐린 분비량은 정상적으로 잘 분비돼. 근데 인슐린이라는 역할이 뭐야?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그 역할을 못해요. 간세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간세포 가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간세포 가서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살면서 인슐린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인슐린의 내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의 내성이 생겨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혈당이 올라가죠. 얘는 어떻게 치료할까? 방법이 없죠. 인슐린이 부족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인슐린 주사를 안 해요. 그치? 운동요법, 식이요법 그렇지. 대부분의 당뇨병들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런 병이 왜 생기냐면 오랫동안 인슐린에 노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슐린이 잘 있다가 오래 살면서 그 인슐린에 노출되다 보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못해. 그래서 혈당이 높아져. 2형 당뇨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당뇨병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2형 당뇨. 2형 당뇨는 현재로서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어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그런 약품이나 운동요법, 식이요법 이런 걸 통해서 치료라고 하면 좀 그렇지 혈당량이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방식을 통해서 좀 케어를 합니다. 보통 우리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가정집에 어른들 한두 명 정도는 우리가 당뇨병을 앓고 있죠. 굉장히 흔한 질병이긴 한데 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절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홍상도 가겠고요. 형이 어느 정도 잘 이해하셨는지 페이지 141페이지에
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실력을 보여줘.